오케이. 그러면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3시간이죠. 가중치 초기화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것들도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커널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자열로 이제 설정이 가능한데 이게 왜 편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런 방식이 제공되지 않으면 요 댄스가 784 바이 50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형태에 맞춰서 우리가 이 매개변체 초기 값을 제공을 각각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커널 이니셜라이저에서 지정된 그런 방식들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물론 만약에 여기서 지정된 방식이 아닌 것이라면 우리가 이제 직접 구현을 하거나 이 형태에 따라서 이 커널 이니셜라이저가 이제 설정될 수 있도록 이제 구현을 해서 넘겨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준비된 걸로도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뭔가? 그 결론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결론은 확정적이진 않고 아마도 그럴 것이다. 이 정도입니다. 각각의 뉴런들이 서로 다른 출력을 발생하도록 비대칭성을 부여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정규분포나 균등분포 확률 모델에서 난수를 생성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규분포 또는 균등분포의 선택은 대체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비교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학습 매개 변수 중 가중치를 주로 이렇게 설정하고 편향의 경우는 실험적으로 적당한 상수값을 설정합니다. 대체로 0을 초기값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규분포와 균등분포를 이제 사용하면 결국 이제 정규분포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정규분포의 평균값 분산이 이제 얼마가 돼야 되는가가 이제 관건이 되고 균등분포는 이제 시작과 끝이 얼마인가가 이제 관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각각도 한번 효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커널 이니셜라이저에서 원주 대신에 유니폼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러면은 이제 그 영일 범위의 균등 분포를 기반으로 가중치가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그 준비가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좀 지울게요. 다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니폼으로 했을 때 지금 이제 다시 87, 87 이렇게 이제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노멀로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하는 겁니다. 역시나 그냥 이제 문자열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논의 드린 대로 이 정규 분포 기반이냐 균등 분포 기반이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런 차이로 기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이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닙니다. 유니폼도 노말도 아닌데요. 그러면 이제 무엇인가 같이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중치 초기값이 비대칭성을 갖도록 무작위로 생성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이때 확률 모델들의 선택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중치 초기값의 크기는 최적화 결과와 일반화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중치 초기값의 크기가 크면 비대칭성이 더욱 강화되어 뉴런들이 서로 다른 출력을 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상식적입니다. 가중치 초기값이 크면 전체적으로 출력값 자체가 커집니다. 같은 입력을 가정했을 때 당연히 출력값의 차이가 커집니다. 또한 최적화 시점에서 경사를 구할 때도 전체적으로 큰 값으로 연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값이 너무 작아지면 경사 연산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경사 연산이 잘 되어야 경사 하강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값이 너무 크면 경사 갱신이 너무 급격해져서 오히려 발산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면 안 됩니다. 또한 출력값이 너무 크면 시그모이드와 같은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는 양쪽으로 수렴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계단 함수와 같은 출력을 발생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는 기울기 소실이라고 합니다. 가중치 초기값의 적절한 크기 설정이 중요한데, 결론은 너무 작거나 너무 크지 않는 적당한 값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같은 실험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재에서 이제 제시한 실험인데, 우리가 이거를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중치 초기값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논의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이 댄스 계층을 5개 계층으로 두고 무작위로 이제 초기화를 한 상태에서 신호를 통과시키는 그런 실험을 이제 수행을 했는데, 이 실험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임의의 크기의 이제 계층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203페이지에서 실험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은닉층을 이제 5개로 하는데, 요 각각의 이제 그냥 1000개짜리 배치를 임의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100차원짜리를 이제 상대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 이제 W도 100 바이 100으로 설정한 5개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코드 대신에 현재의 케라스 API를 사용해서 수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시그모이드 활성화가 사용이 됐습니다. 네,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직접 구현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 초기값에 대한 효과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인인 모델 이런 식으로 좀 명칭을 달리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모델이라는 그런 변수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케라스 이제 시퀀셜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정의하실 때 좀 편의 이제 몇 가지 다른 스타일이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add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번잡스럽고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100짜리고 액티베이션 시그모이드 이렇게 이제 잡아가지고 레이어즈 이제 댄스를 이렇게 하면 또 약간 공감이 안 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5개를
수동으로 추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 우리가 가중치 초기값 설정을 이제 조정하는 게 지금 이제 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케라스 이니셜라이저즈에 보시면 랜덤 노멀 랜덤 유니폼 이렇게 이제 있는데 아까는 문자열로 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특정한 값을 이제 설정하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표준 정규 분포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고 그러면 이제 그 커널 이니셜라이저에 이제 가중치 초기 값을 다음과 같이 이제 할당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정확하게는 초기 값이라기보단 초기 설정이라고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커널 이니셜라이저의 랜덤 노멀이 이 설정에 따라서 각각의 이 계층의 매개 변수의 형태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형성하는 거지 이 시점에서 가중치 초기값이 생성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얘는 설정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초기 설정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 여러 번 이제 관리하는 게 조금 이제 힘드니까 뭐 그냥 복사 붙여넣기니까는 복사 붙여넣기인데 여러 번 이제 관리하는 게 조금 힘드니까 이제 그 계층 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 사전에서 그 계층 설정들을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좀 관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현재로서는요. 은닉층 그냥 계층 설정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사전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로 일단은 통일했고 그리고 커널 이니셜라이저는 여기 있는 거를 그 복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 설정들 자체를 좀 이제 반복적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수정이 필요하면은 이제 그 일일이 다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계층 설정을 수정하면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게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 어떤 부분에 수정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여기만 수정하면 전체 계층에 이제 다 영향을 주도록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복사 붙여넣기도 좀 덜하고 가독성도 좀 이제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이닛 모델이라고 이제 만들었는데 요 모델 자체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드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 교재에서는 뭘 하려고 하냐면 요 각각의 계층을 통과시킬 때마다 중간 출력을 이제 얻어보는 그런 작업을 이제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계층이 통과했을 때 중간 출력, 그 다음 계층 통과했을 때 중간 출력 이런 식으로 그 보려고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 그런 걸 위해서 현재까지 이제 하시지 않았던 좀 낯선 작업을 이제 해야 될 이제 가능성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액티베이션 모델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액티베이션 이제 모델을 이제 만들고 이 모델에
케라스 모델 이렇게 이제 하고 인풋은 가중치 초기화 모델의 이제 인풋으로 그대로 이제 설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웃풋에 대한 설정이 그 고려사항인데요. 이 아웃풋가 이제 각각의 이제 계층 출력이 이제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라고 하면은 요 아래쪽에서 이제 그 인인 모델의 레이어즈를 이제 획득을 해보겠습니다. 요 레이어즈를 획득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계층들이 그 목록으로 이제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계층을 이렇게 접근하면 이렇게 되고 얘의 아웃풋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아웃풋을 이렇게 하면 요 이제 댄스 레이어를 이제 거쳐 가지고 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그 출력을 이제 획득하는 것을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 이제 그 모형은 빌드가 되고 난 다음에 아마도 이제 이게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좀 그 빌드가 이제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거는 이제 중간중간 이제 중간 이 인인 모델을 빌드가 될 수 있게 케라스 이제 인풋을 이제 설정하고 여기서 이제 인풋 쉐입을 100짜리로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빌드가 되려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 인인 모델을 서머리가 일단 먼저 나오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그 인풋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 서머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아웃풋 쉐입 자체가 지금 언빌트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시작값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의 형태를 지정을 해줘야 비로소 이제 첫 번째 계층의 가중치의 형태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인풋을 지정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인풋 인인 모델에서 레이어즈를 이제 접근하면 이제는 요 댄스 계층들이 다 이제 빌드가 됐다. 요 빌드가 됐다는 것은 이제 실제로 가중치가 이제 결정이 됐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요 그 레이어즈에서 첫 번째 계층에 이제 접근을 이제 하고 여기서 이제 웨이츠를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그거 이제 첫 번째 값을 이제 획득을 해보면 이제 100 바이 100짜리 이제 케라스 베리어블이 이제 형성이 됐다. 이런 이제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값들이 형성이 이제 되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뭘로 인해서 이제 수행이 됐냐면 이제 그 가중치 초기 설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값들이 형성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빌트가 이제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아웃풋 뭐 이런 것들이 아웃풋이 그 형성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인 모델이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됐는데 이 그 다음으로는 그럼 이제 계층 출력들을 한번 이제 모아 보겠습니다. 이 계층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인인 모델에서 레이어즈를 순환을 하면서 레이어의 아웃풋들을 수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계층에서 그 케라스 텐서라고 하는 이런 그 형식 텐서가 이제 발생하는데요. 요게 이제 그 아직 실제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형식 텐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 100개씩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이 계층 출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
중간 출력 모형을 액티베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걸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좀 낯선 작업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 우리 이제 인인 모델의 인풋이 현재 이제 그 인풋이고요. 그리고 이 모형의 아웃풋은 계층 출력으로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아웃풋 인인 모델 인풋 s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도대체 뭘 하려는 거냐라고 하는 점은 이거를 그 값을 좀 집어넣어 가지고 출력을 얻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처럼 이제 그 그냥 난수 초기 값을 기반으로 해서 난수로 그냥 아무런 입력 값이나 한번 이제 집어넣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웃풋가 발생하는데 액티베이션 모델에 XS를 집어넣어서 아웃풋가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데 여기서 그 아웃풋의 그 개수를 이제 보시면 5개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보통은 뭘 기대하시냐면 마지막이 100으로 끝났으니까는 아웃풋은 지금 S 바이 100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개수가 5개예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금 액티베이션 모델은 여기다가 그 각 계층에 빨대를 꽂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즉 입력을 통과시키면 첫 번째 계층의 출력, 두 번째 계층의 출력, 세 번째 계층의 출력, 네 번째 계층의 출력, 다섯 번째 계층의 출력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을 그 구성하고 살펴보는 것은 깜깜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중간 출력을 수집해 가면서 중간 출력에 이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의 총 개수는 5개인데 아웃풋의 첫 번째 값을 선택하고 쉐입을 하면은 이게 첫 번째 계층의 출력이 1000 바이 100이 나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방금 이렇게 수행한 것이 어디에 대응하는가라고 하면은 교재 203페이지에서 이 포문으로 각각의 계층을 이제 통과시켜 나가면서 수행하는 것에 대응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요 방식이 다른 이유는 교재에서는 그냥 넘파이를 통해서 수행했기 때문이고요. 우리 이제 케라스 API를 통해서 이제 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히스토그램을 이제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각각의 이제 값들에 대해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이제 그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총 5개의 이제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PLT 이제 히스토그램을 하고 일단 아웃풋 첫 번째 거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한번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넘파이로 변환할 걸 그랬네요.
요거는 플래튼을 해서 numPy로 만들고 플래튼을 해가지고 가야 될까 싶기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 총 5개를 이제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PLT 이제 서플롯이고 1 by 5 by 1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총 5개니까요. 중간 출력을 이제 다음과 같이 하고 여기서 이제 색인값이 필요하겠네요. enumerate 하는데 이 서플롯의 이제 그 색인값이 1번부터 시작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색인 이렇게 이제 하고 색인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1 by 5면은 옆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show를 이렇게 해버렸구나. 그렇지. 좋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그 PLT에서 좀 찌부기가 안 되게 저 픽 사이즈를 적당히 조절하겠습니다. 가로는 좀 길고 세로는 좀 짧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넉넉하게 한 12 by 6? 6도 좀 크네요. 4? 14? 찌부기가 안 되게 20. 이 정도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값들이 지금 현재 그 5개 계층을 이제 통과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까지 이제 한참 좀 그 진행하시는 게 필요한데 그 전반적으로 이제 확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인인 모델을 다음과 같이 만드시는 게 필요한데 이 점은 아마 잘 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다만 요 첫 번째 요 인풋을 설정하는 걸 잊지 마시고 서머리가 나와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좀 추가를 해 놓겠습니다. 이제 어떤 것인가?
그래서 모형의 중간 출력을 한꺼번에 발생시키도록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을 했고, 이거는 이제 케라스 API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이제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와는 다르게 이 포문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건 이제 케라스 API의 이제 구성을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구성했고요. 그 결과 이제 이 아래쪽에서는 이제 교재랑 유사한 스타일로 중간 출력을 히스토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중간 출력이 발생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양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양쪽에 치우쳐져 있는 게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이 시그모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그 어떤 임의의 계층에 그 시그모이드가 통과되기 직전은 Z 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린 스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임의의 범위에서 이제 Z 값을 하나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그모이드는 더 이상 그 구현하지는 않기로 하죠. 이미 이제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Z하고 텐서플로우에 이제 그 시그모이드가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귀찮으니까는 그냥 이제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PLT 이제 피겨를 이제 통해서 이거는 이제 그 크게 보면 더 또 별로니까 2바 이 정도로 작게 이제 보겠습니다. 너무 찝으니까 3바가 2바 이 정도로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랑 이제 같이 이제 그릴만 한 게 스텝 함수를 여기다가 좀 그리겠습니다. 스텝 함수 자체는 이제 그 간단한 데다가 이거를 정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numPy 이제 where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스텝 함수를 이제 같이 이제 그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왜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의아하실 텐데 음, 이 그림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납득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제시를 드리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히스토그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0과 1에서 대부분의 값이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 계층 설정에서 액티베이션을 시그모이드로 하면은 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시그모이드 함수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 중간 부분 여기는 0일 범위인데 이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0으로 점근하고 그리고 1로 점근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무한대의 관점에서 이걸 그 쫙 이렇게 보시면 무한대의 대부분의 구간은 0일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상 계단함수가 되어버립니다. 그거를 이제 좀 더 이제 뒤로 물러나서 보는 관점을 위해서 z-값의 범위를 한 마이너스 50부터 50까지로 쫙 늘려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물러나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 요 중앙에 있는 값들 일부만 요렇게 이제 그 있고 나머지는 여기서는 그냥 시그모이드를 통과한 결과 0이 돼 버리고
무한대의 대부분의 구간은 0 아니면 1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성이구만. 그 특성에 의해서 위와 같은 히스토그램이 나왔구만. 오, 그 납득이 된다. 고마워.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발생하면 학습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사가 있어야 학습을 하는데요. 이렇게 전달이 되면 여기는 경사가 있어요. 그런데 0 또는 1로 딱 이렇게 그 점근해 버리면 여기서는 경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경사 하강을 수행한다는 것은 경사값이 있어야 갱신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근데 이게 0이 돼 버리면 경사 하강의 계획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현재 계층에서 대부분의 값들이 0 아니면 1이니까는 거의 대부분의 값에 대해서 경사가 발생하지 않고 요 중간에 있는 일부 값에 대해서만 간신히 경사가 0이 아닌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학습이 안 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중간 출력들이 발생하면 학습이 굉장히 더디게 수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는 이 0일이 아닌 요 중앙 부분에 값이 몰려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204페이지 그림 6-10번을 재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0 또는 1에 가까워지고 미분이 0에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울기 소실 문제는 결국은 이 최적화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기울기 없다, 할 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0이나 1이 아닌 값이 되도록 우리가 가중치 값을 초기화함으로써 유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표준 편차를 0.01로 바꾸는 실험을 수행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코드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만 바꾸시면 되냐면 이 위에서 가중치 초기값 설정을 0.01로만 바꿔보겠습니다. 요것만 바꾸고 나머지 코드는 런 메뉴에서 올 빌로우를 선택하셔서 그냥 한꺼번에 싹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수정할 게 없어서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편차를 0.01로 몰았어요. 그러면 이제 편차가 이제 굉장히 작아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했는데 그게 뭐 어떻다는 거냐? 보시면 아까에 비해서 이쪽으로 몰렸습니다. 중앙으로 몰렸죠. 중앙으로 몰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경사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기울기 소실 문제가 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가중치 초이값을 특정하게 설정함으로써 유도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교재에서보다는 이 가중치 설정 이제 0.01로 이제 바꿨을 때 좀 덜 극단적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요 영일 범위에서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면 이게 지금 그래프가 요게 바뀌었어요. 아까는 0부터 1까지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 범위가 좁아지면서 그래프의 범위가 자동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강제로 x의 범위를 영일 범위로 규정을 해야지 이게 제대로 보입니다. 그죠? 아까랑 비교해서 보시려면 이렇게 봐야지 제대로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x에 대해서 확대해서 보인 듯한 그런 모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아까에 비해서 더 좋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x의 범위를 딱 영일 범위로 고정을 해서 살펴보니까는 이게 무슨 그 빌딩처럼 우뚝 솟은 듯한 그런 모양이 나오죠. 빌딩의 첨탑같이 우뚝 솟은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 교재에서 그 제시하는 것과 유사한 스타일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이거죠. 이게 이렇게 나와서 지금 값들이 요 근방으로 몰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여기서 값이 나온 겁니다. 요 0.5 근방에서요. 요 근방에서 대부분 값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 뭐 네가 말한 대로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있으니까는 괜찮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아까 전에 그 상수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로스도 안 좋고 그리고 원즈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리면 이게 제로스나 원즈와 같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이게 0도 아니고 1도 아니지만 0.5인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상 거의 상수값에 가까워지는 게 이미 우리는 그런 상수값을 초기화하는 게 안 좋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값들이 몰리게 되면 정보가 그 고르게 전달이 못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역시 이제 대가들한테 이거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가중치 초기값의 크기와 관련돼서 다음과 같이 직접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바람직한 형태의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는 2010년에 제한이 발생하고요. 결과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이런 가중치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중치 초기값을 정규분포 또는 균등분포 확률 모델을 활용해서 생성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러한 확률 모델의 바람직한 설정이 또한 논의사항입니다. 애초에 특정한 확률 모델 선택의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의 설정에 대한 논의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부터는 논의를 출발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경험적인 값들이 제시되었는데 그중 한 가지 방법은 각 은닉층 뉴런의 개수를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2010년 초기값 정교화라는 명칭의 기법이 제안되었는데 이 기법이 현재 많은 딥러닝 라이브러리의 기본값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법의 발명가 명칭으로도 종종 불립니다. 글로루트 초기값 또는 제이비어 초기값으로 많이 불립니다. 논문의 첫 번째 저자 이름이 제이비어 글로루트라 그렇습니다. 이 기법은 균등분포와 정규분포의 각 설정에서 은닉층의 입력과 출력수를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시된 기법은 출발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은닉층이 비선형으로 활성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신경망의 은닉층은 반드시 비선형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법이 여러 딥러닝 라이브러리에서 은닉층 가중치 초기화의 기본 설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형 모델을 가정해 개발된 전략들이 비선형적 모델에도 어느 정도 적용된다는 그동안의 경험을 근거로 합니다. 또한 가중치 초기값에 대해 아직 많은 부분들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대안도 많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들도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고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2010년에 요 이제 벤지오라는 분은 딥러닝의 이제 대부 중에 한 분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분의 이제 그 제자인 거죠. 글로르트 벤지오인데 보시면 계층별 입력과 출력을 고려해서 만약에 균일분표를 쓴다면 그 시작과 끝을 적응형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규분포를 쓴다면 편차를 시작 이제 입력과 출력의 개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기본값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효과를 같이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제 그런 게 다 고연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제 랜덤 노말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잠시 주석 처리하시고 가중치 초기 설정을 글로루트 요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유니폼 또는 이제 노말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글로루트 유니폼이 이제 기본 값입니다. 요 댄스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제 글로루트 유니폼으로 이제 설정하고 전체적으로 러널 빌로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만 바꾸시면 돼요. 요거만 이제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실험 자체는 그대로 수행하시면 되는데 이제 글로루트 유니폼으로 이제 바꾸시고 난 다음에 그 이 계층 출력을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영일 범위로 딱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같은 범위에서 보는 건데 이게 이렇게 값들이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단일한 값에 모여라 꿈당사 이런 식의 것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좀 더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보시면 계층이 깊어질수록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약간 몰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는 배치 정교화라든지 이런 기법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좀 이제 퍼뜨려 주는 기법이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이런 기법들 자체가 2010년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 현실적인 기본값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설정을 안 하셨다면 이 글로루트를 기반으로 한 가중치 초기값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